설계사 등록시험 요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험 구성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험 구성은 1번부터 30번까지 총 문제가 30문제가 있고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획득하셔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점짜리 문제가 공통문제 2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4점짜리가 10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게 될 문제들은 1번부터 20번까지 공통 문제들 어떻게 암기하셔야 되는지 공유를 드릴 거고, 요것만 잘 암기를 하셔도 합격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짚어드리는 부분들 꼭 암기하시고 시험장 들어가시는 걸로 계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생명보험의 역사입니다. 생명보험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나와 있을 텐데요. 생명보험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생명보험은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사망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경제적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제학자 마네스의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가장 중요한 널리 알려진 내용입니다. 오늘날의 생명보험과 유사한 제도가 있을 텐데, 역사적으로 어떠한 그 제도가 있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요 4개가 있죠. 그래서 사지선다나 삼지선다 중에서도 출제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제 암기하는 법들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엘라노이 같은 경우에는 종교가 키워드입니다. 엘라노이죠. 노이가 있고, 또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노이와 노아의 방주, 어떤 그 종교적인 것과 연관을 지킬 수 있죠. 그래서 노아, 종교다 이렇게 보시고, 콜레기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나 하층민을 돕기 위해서 상호 부조 조합입니다. 그래서 콜레기아의 콜레와 우리가 영어로 콜렉트를 수집하다라고 할 때 콜렉트를 쓰죠. 그래서 콜레는 하층민들이 서로 돕기 위해서 어떤 돈을 걷어서 상호 부조 조합을 만들었다. 이렇게 암기를 하겠습니다. 길드 같은 경우는 항해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항해를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손해나 사고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동 부담을 해서 만든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길드라고 칭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길드와 항해를 연관시키면, 항해를 할 때 우리가 항해를 하면 보통 짧게 가진 않죠. 옛날에는 또 더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그래서 항해는 여행이 길다. 그래서 길드라, 길드 이렇게 암기를 해보겠습니다. 토틴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주도를 하는, 국가에서 유유자금을 융자해주는 사람한테 원리금 대신 종신연금을 지급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늘날의 종신연금의 기원이 되고, 이때 그 산출을 했던 사망률이나 이자 계산법 등이 근대 우리 생명보험 발달에 많은 힌트를 줬다, 발달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4개 나올 수 있습니다. 암기법도 알려드린 대로 암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최초의 근대적 생명보험 회사, 최초라고 하면 문제 내기도 쉽겠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발생한 에퀴타블 생명보험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또 우리나라에서의 보험이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이것도 암기법을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사마시대에 발생했던 거는 개라고 하고요. 신라시대 때는 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나 곡식을 서로 소수 사람들에게 모아준다 해서 우리 계모임 이런 거 할 때 그런 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마시대일 때 나온 명칭은 개다. 그래서 삼계탕 이렇게 암기하겠습니다. 신라시대 때는 보가 나와 있다. 그래서 보신탕 이렇게 암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보험에서 가장 보험으로서는 개인 보험이 발전하는데 영향을 끼쳤던 해는 1977년입니다. 그래서 보험의 해는 77년이다. 경제성장이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경제성장하면서 보험이 빛을 발한 거는 70년대, 그리고 행운의 77년도가 보험의 해다. 이렇게 암기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요. 사회보장제도는 저출산, 고령화, 또 이런 사회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을 목적으로 해서 국가에서 주도로 시행하는 제도들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주도로 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사회보험이 있고요. 먼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보험이 들어가죠.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과 결을 같이 한다. 그럼 이거 암기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노인이나 장애인, 거동에 불편이 있거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공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네,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복지라는 키워드가 많이 들어갑니다. 공공부조입니다. 부조는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내용들, 경제적인 부분이 어렵다면 기초 생활이 불가할 거고 또 의료 수급권자들에게 의료 혜택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네, 보험복지가 아닌 것들 중에 기초 생활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에게 생활적인 또 의료적인 부분을 지원을 한다. 국가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 산업의 현황과 이제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생명보험이 우리 왜 필요한가? 왜 이 등록 시험을 봐서 우리가 설계사로 등록이 돼야 되는가라는 사회적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합계 출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0.78로 OECD 최저 수준이고 세계적으로도 네,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죠. 저희가 저출산으로. 그리고 저출산과 더불어서 노령화가 급격하게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노후 준비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부담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네, 퍼지고 있다. 노인들이 본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네,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준비들을 하지 못했다는 거겠죠. 네, 그 상황에서 저출산은 지속이 되는데 기대 수명 우리는 의료의 어떤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오래 살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거고 네, 이러한 부분들이 보험 산업으로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그분들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설계사가 되셔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험적으로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보신 후에 네, 준비를 하셔야겠죠. 노인 인구 비중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도식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7%, 14%, 20%입니다. 이걸 보시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떤 부분으로 나오냐면 우리가 고령 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 15% 이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오답이 나올 거고 그러면 14%다 이렇게 문제를 네, 맞춰야겠죠. 그래서 고령 사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라는 거는 고령화되고 있다. 그래서 낮은 비율을 하고 있죠. 7%입니다. 그리고 고령 사회는 고령화가 아니라 이미 노인들이 많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고령화되었다. 이게 아니라 이미 고령되었다 사회가. 그래서 14% 이상입니다. 그리고 초고령 사회는 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초과하여 고령화가 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20%가 네,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7% 이상은 고령화 사회고 14% 이상은 고령 사회다. 그리고 초고령 사회는 20%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인 25년도면 도달을 한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그만큼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사망 원인 중에 우리가 암이 정말 많죠. 그래서 암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알츠하이머가 치매가 상당히 많이 네, 지금 증가하고 있다. 사망 요인으로서 이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그리고 생명보험사에서 생명보험 자산의 비중을 어떻게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유가증권이 가장 많다. 유가증권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대출, 현금, 부동산 순인데 네, 문제가 옆에 바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명보험 자산의 일부를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오답이겠죠. 우리나라의 개인의 자산, 부동산이 가장 많지만 생명보험 자산은 유가증권이 가장 많다.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큰 건 유가증권이고 우리 개인의 어떤 그 재산과 달리 부동산은 가장 작은 순위를 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은 장기 가져갈 수 있는 장기 자금, 또 신탁 자산, 공익성을 갖고 있는 자산 등을 특성으로 하고 있고요. 운영 원칙은 안정성과 안전해야겠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의 돈을 굴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산을 운용을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수익성이 또 너무 빠지면 안 되겠죠. 수익성도 있고, 유동성이라는 거는 어떤 자금력이 필요할 때 빠르게 유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익성이 있는지, 이렇게 네 가지 운영 원칙에 따라서 자산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명보험의 계약 요소입니다. 이거는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은 이렇게 계약자와 수익자, 피보험자 이렇게 세 가지는 계약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피보험자입니다. 보험의 대상자죠. 피보험자라는 거는 계약할 때 어떤 사람이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준다라는 대상입니다. 보험의 대상자를 피보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외울 때 피 흘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피 흘리는 보험자 해서 이 사람이 보험의 대상이다. 그래서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라고 했죠. 이 피보험자가 보험사고가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정해진 금액을 보험금을 수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수령하는 거는 수익자라고 합니다. 요 보험을 수익한다. 그래서 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을 한다. 변경 가능 여부, 계약자, 회사에 승낙이 있으면 계약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피보험자는 변경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계약을 발생을 할 때 피보험자가 우리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피보험자의 나이와 연령, 그 다음에 고지 의무를 통해서 고지한 병력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1년의 심사를 거치는데, 그 심사를 거친 후에 계약이 성립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 성립이 된 상황에서 갑자기 또 피보험자의 보험의 대상자를 변경을 한다. 이거는 어렵다. 새로운 계약으로 다른 대상을 통해서 계약을 해야겠죠. 다수가 개인만 아니라 다수도 모두 가능합니다. 세 개 다. 그래서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통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경우가 많은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에 같은 경우에는 체결을 위해서는 그 타인의, 그러니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나 전자서명이 무조건 꼭 필요하다. 이 서명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약의 성립 및 효력입니다. 계약이 성립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청약이나 청약 철회, 승낙과 거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도 꼭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 계약자가 청약을 하고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인수 과정을 통해서 심사를 하고 승낙을 할지 말지를 통보를 해주고, 승낙이 되면 이 계약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위험 정도, 아까 말씀드린 피보험자죠. 보험사고의 대상의 위험 정도를 언더라이터가 요거를 파악을 하고 승인을 할지 말지 요거를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승인을 하되 조건부로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액을 제한하든지 그 부분에 대한 보장을 제외한다든지 아니면 보험금을 낮춰서 준다든지 이런 계약들을 보험회사가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청약이 진행이 되고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승낙을 할지 말지를 판단을 한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청약이 됐습니다. 근데 청약을 하고 나서 청약을 철회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험 증권을 우리가 항상 보험 계약을 하게 되면 증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증권을 수령한 후에 15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안에 해야 된다는 얘기고, 증권을 수령한 후부터는 15일 이내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의사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약 철회를 하게 되면 기납입 보험료, 우리가 1회 보험료를 납입을 할 텐데 그 납입 보험료를 전체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금액을 반환, 환불이라고 보면 되겠죠. 반환을 해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반환에 지연이 될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기존에 납입했던 보험료 플러스 보험 계약 대출 이율, 약관 대출이라고 하는데 보험 계약 대출 이율을 연달이 복리로 계산하는 금액을 추가로 해서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금액을 보험회사가 반납하는데 지연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자까지 추가해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청약 철회가 불가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철회가 불가한 경우는 언제인가? 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전문 금융 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전문이라는 뜻이 되어 있죠. 금융 소비자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계약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계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물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문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보험기간이 90일 이내 이렇게 굉장히 단기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진단계약. 진단계약이라는 거는 의사가 진단을 하는 그런 진단계약일 경우에는 안 되고, 또 자배법에 따른 의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의무라는 뜻이 무조건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 금융 소비자가 국가, 또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등 이 보험에 대한 내용을 일반인보다 좀 더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계약을 했을 때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승낙과 거절에 대한 단계입니다. 청약이 승낙을 하려면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아래 기간 안에 청약을 승낙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의사의 진단이 필요 없는 계약은 청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승낙을 해야 된다. 진단계약 같은 경우는 진단을 한 후에 그 후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진단계약 같은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줘야 된다. 그 안에 보험회사가 이거를 승낙을 하겠다 말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승낙이 된 것으로 본다. 승낙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해줘야 된다. 이 증권 꼭 중요합니다. 교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래서 청약을 거절할 때는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이 사람에 대한 그 보장은 우리가 못 해주겠다, 이런 위험도에 따라서 우리는 거절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거절 통지를 해줘야 되고, 이때 이미 받은 보험료 1회차 보험료를 돌려줘야 된다, 환불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진단 계약과 진단 계약은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이 내용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문제가 나와 있죠. 이 문제는 꼭 나올 수 있습니다. 진단을 하지 않은 계약은 1회 보험료를 납입하면 나 이제 계약을 시작하겠어 하고 1회 입금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진단계약 같은 경우에는 건강진단과 1회 보험료가 모두 완성됐을 때 보장이 개시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성립을 하면 그때서야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진단계약이죠. 진단계약에서 보장 개시로 받는 것은, 진단계약은 건강진단과 1회 보험료 납입이 모두 완성돼야 된다고 했죠. 자, 1회 보험료 납입일이 언제죠? 3일입니다. 그리고 진단일이 4일입니다. 그러면 둘 다 완성이 된 시기니까 4일부터겠죠. 4일부터 진단이 4일날 이루어졌고 보험료는 3일날 납입을 했으니까 둘 다 완료가 된 시점은 9월 4일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보험이 무효 사유가 있을 겁니다. 왜 무효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이 서면 미동의라는 내용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타인인 겁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피보험자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을 체결했는데 그 피보험자의 서면을 동의받지 못했을 때 이것은 무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할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5세 미만, 또 심실, 상실, 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피보험자로 할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거나 아니면 도박 목적으로, 사용성을 목적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보험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다라고 해서 보험을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15세 여기 있죠. 나이에 미달 혹은 초과가 됐을 때는 어렵다. 너무 어리거나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지 이제 의무가 주어질 텐데요. 보험 회사의 의무와 보험 계약자의 주요 의무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얘기할 때 뒤에서 나오는데 쌍무 계약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 회사가 가진 계약 그 의무와 보험 계약자가 양방이 쌍방이 모두 의무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 회사는 우선 보험 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요거는 보험이 체결이 됐을 때 우리가 보험 약관을 무조건 교부를 해야 됩니다. 약관 같은 건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어느 선까지 내가 보장을 해준다라든지 어떤 조건들이 나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약관에서 그 상품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을 거고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 약관에 근거해서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약관은 계약서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관의 중요한 내용, 계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설명이 이 약관을 통해서 지급이 되고 이 내용들을 약관을 지급할 때 설계사분들께서는 꼭 약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구두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내가 만약에 계약을 진행을 했는데 약관을 부여받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약관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것은 보험회사의 잘못이기 때문에 약관을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잘못으로 보험료를 받은 기간과 보험 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해서 추가로 해서 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보험회사의 의무인데 이것을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험 계약자의 주요 의무는 계약 전 알릴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보험 계약자가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 청약서에 이러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병력이 있는지 수술을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보험회사에 고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고지를 통해서 우리가 역선택을 방지를 하고 계약자들이 그 정확한 기준에 맞춰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약 전 알릴 의무인데 이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병력을 가진데도 내가 보험 계약을 하게 되고 그러면 부당 취득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 계약자는 계약을 하기 전에 내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에서 청약서상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 직접 운전 여부들을 무조건 표시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청약을 거절하거나 한도를 축소했거나 아니면 보험금을 삭감한다거나 아니면 보험료를 높인다던가 이런 조치를 취했을 텐데 이것을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이거는 보험회사에 고지를 하지 않고 숨겼다는 내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요걸 알게 되면 해지를 하거나 또는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그 계약 전 알릴 의무를 고지 의무를 행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계약 당사에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때 위반 사실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그리고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위 앞에 사유로 만약에 보험인 계약이 해약이 됐다거나 뭐 취소가 되거나 이랬을 때 계약이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거는 통상 보험료가 납입 면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우리가 부활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앞에서처럼 신계약과 동일하게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언더라이팅을 통해서 이분이 3년 이내에 어떤 건강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신계약이랑 똑같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승낙을 한 경우에 부활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특별부활 같은 경우에는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 압류 등을 통해서 우리의 계약이 해지가 되었을 때는 계약자 명의를 보험 수익자로 변경해서는 특별부활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가능한 조건이 되었을 때는 7일 이내에 보험 수익자에게 통지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당한 계약 전환, 그러니까 부당하다는 거는 계약 자체가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부당하게 해지가 되고 다시 신규 보험이 체결이 된 내용을 말합니다. 이걸 보면 기존 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을 한다. 이 얘기는 기존의 보험 계약과 보험 계약을 소멸시킨 다음에 바로 동일한 조건의 계약을 생성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을 소멸하게 한 후에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되면 이거는 부당한 계약 전환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당한 계약 전환이 발생을 했을 때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은 기존 보험 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의 계약을 부활 청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동일한 보험 회사일 때만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언더라이팅이라는 심사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언더라이팅과 클레임이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언더라이팅 먼저 보겠습니다. 언더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그 피보험자의 위험을 선택해서 이 위험자가 어떠한 병력을 갖고 있고 어떠한 이력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한 다음에 그거를 위험 집단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류 등급이라든가 아니면 이 분류 체계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액수를 변동을 달리 하겠죠. 이러한 과정들을 하는 것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역선택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위험 사실을 감추거나 숨겨서 보험회사 입장에서 역선택이라는 결과가 발생되게 되면 그 건강한 분들이나 보험료를 동일하게 내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언더라이팅 과정을 거친다. 보험계약을 인수하기 전에 보험회사에서 심사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1번은 설계사입니다. 설계사님께서 보험 계약을 하러 갈 때 계약자에게 병력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고 또 어떠한 보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설계사분들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적 진단, 의사가 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본사에서 언더라이터가 그래서 설계사가 그 제급했던 청약서에 있는 내용과 또 의사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보험자의 위험을 선택하여 분리 위험 집단으로 분류를 하고 또 이 분류를 통해서 계약이 적절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계약 적부 확인을 통해서 인수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언더라이팅에는 4가지 단계를 진행을 하는데 환경적인, 또 신체적인, 도덕적인, 재정적이라는 것은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언더라이팅을 진행을 한 후에 다수의 계약자들이 이러한 역선택으로서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또 건전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언더라이팅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언더라이팅은 보험료를 산정하는 그래서 분류를 한 값을 통해서 보험료가 어느 정도 산출이 돼야 된다라고 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클레임은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하는 과정까지 거칩니다. 그래서 언더라이팅에서는 지급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섞어서 문제를 낼 수가 있죠. 헷갈리게. 그래서 클레임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 접수, 사고 조사, 보험금 지급하는 업무를 하게 되고 절차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에서 지급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다 진행을 한다. 다만 보험료를 산정하고 위험 직단을 파악하는 그 피보험자의 위험을 산정하는 부분은 언더라이팅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레임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당한 수준의 의학 지식을 가진 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그 담당자만 이 업무를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적인 의학 지식을 가진 담당자가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오답 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틀린 것입니다. 상당한 수준의 의학 수준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에 나와 있던 그 어떤 역선택 이런 내용들이 보험 사기와 관련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험 사기 방지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보험 사기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활동들이 있는데요. 연성사기라는 것이 고 경성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성사기라는 것은 실제 손해보다 우리가 손해가 어느 정도 입었는데 그 부분보다 과도하게 불려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거죠. 이것도 보험 사기라고 볼 수 있죠. 내가 당한 보험 사고의 정확한 근거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언더라이터가 이 집단을 분류를 하고 그 금액에 맞게끔 보험료를 산정을 할 텐데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거죠. 경성사기 같은 경우는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보험 사기를 조작을 하는 거죠. 보험 사기 자체를 꾸미거나 아니면은 조작을 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경성 사기를 벌이게 되면 우리가 언더라이터나 이런 부분 클레임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하게 되겠고, 이것이 보험 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 회사에는 사손을 입힐 수 있고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연성 사기보다 경성 사기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당한 보험 그 사고가 아니라 의도된 보험 사기를 통해서 보험금을 착취하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SIU라든지 보험 사기 적발 이런 부서들이 나와 있고요. 또 그런 그 부서들이 이러한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네,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불성실한 행동을 통해서 우연성, 보험에서는 우연성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연성이라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위에서 말한 경성사기와처럼 의도하지 않은, 그래서 우연하게 사고가 발생을 해야지 우리가 보험으로서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보험을 체결을 하겠죠. 그 논리에 맞게 우연성이 지켜져야 되는데 우연성을 인위로 조작해서 조작된 보험 사고를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고, 역선택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 본인의 병력을 사실을 감추거나 숨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이 두 키워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자면, 공통점은 정보가 불균형하다. 네, 둘 다 정보가 불균형하고 보험회사에서 언더라이터가 고지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도덕적 해이는 보험계약 체결 후에 불성실한 행동이나 우연성을 인위로 조작을 해서 보험계약 체결 후에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 거고, 역선택은 우리가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 병력을 가진 사람이 고지를 하지 않아서 보험 체결 전에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발생하고 할 수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계사를 등록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계사는 누가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지, 누가 설계사로 임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또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중개사, 그리고 보험회사의 임직원도 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은 보험 모집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오답입니다. 임직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인원은 보험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파산 선고를 했지만 우리가 권리가 복원되지 않아서 파산의 가능성이 추가로 있는 사람들이겠죠. 재무 설계를 해줘야 되고 그 사람의 장기적인 경제적이고 의학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떤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자는, 혹은 어떤 성년으로서의 조건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분들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어떤 재무 설계를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벌금 이상의 형을 갖고 집행이 끝나기 면제된 지 2년이 되지 않는 자, 그리고 금고 이상의 집형을 받았는데 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이런 범죄 사실이 있는 분들은 보험 모집을 하면 안 되겠죠, 당연하게. 그리고 등록이 취소된 후에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2년 후에야 가능하다. 그리고
등록 취소 처분일로부터 3년 미경과장. 그리고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유용한 후에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범법 행위를 가진 사람들은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계사를 등록하고 또 말소, 그러니까 설계사를 위촉을 해서 설계사로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또 설계사의 업무를 종료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설계사를 우리가 등록하는 걸 위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와 설계사 간의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뭐 삼성생명에 등록된 FC로서 설계사로서 활동을 한다 할 때 위촉을 하고요. 그리고 해촉은 설계사 간의 계약을 해지를 하고 계약 관계가 끝나는 거겠죠. 등록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보험협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직접 등록은 안 됩니다. 분명히 회사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하다. 이 내용도 꼭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소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촉을 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말소한다라고 할 때는 직접 생명보험협회에서 본인이 말소를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험 모집할 때 보험 법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보험 모집할 때는 이러한 법에 의거해서 보험을 모집을 해라. 공정하게 모집을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또 특별이익, 또 승환계약, 이 키워드도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특별이익이라는 거는 1년간 납입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을 했을 때, 혹은 3년 이하의 이런 금품을 제공을 해서 계약에 대한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거죠. 금품을 통해서 마음을 사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이걸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이익을 제공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이익을 제공하지 마라. 계약자가 정말 보험을 필요로 할 때 거기에 대한 알맞은 보험료와 또 보험 상품을 제안을 해서 이러한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승환계약입니다. 승환계약은 전 소속회사의 계약은 소멸시키고 현재 소속회사의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명의로 신계약을 체결한다. 말 그대로 기존에 있던 계약, 다른 회사에 있는 계약을 취소시키고 다른 보험사의 신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되면 건당 100만 원의 벌금이 있고, 다만 설계사 본인 계약과 배우자까지는 직계가족의 계약은 제재되면서 제외는 하되 형제 자매는 제재를 한다. 벌금이 주어진다. 그래서 직계가족의 계약은 괜찮지만 그 외에는 모두 승환계약은 금지한다. 공정하게 경쟁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벌과 같은 내용들일 거고 하지 말아라는 내용일 거고, 이거는 상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수인증 설계사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우수인증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가 전문성이 우수한 생명 설계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업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또 다른 설계사들에게 모범이 되어 이런 보험이 건전하게 성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설계사 조건을 갖게 되는데요. 이 조건에 충족을 하면 우수인증 설계사라는 어떤 직위를 획득을 하게 되는데, 청약서나 이런 부분에 우수인증 설계사다라는 그런 자격 조건처럼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갖게 되면 내가 보험을 권유를 할 때 나는 우수인증 설계사라는 내용들이 찍혀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뢰성을 줄 수 있겠죠, 고객들에게. 그래서 이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속기간은 동일 회사에서 타 회사와 섞으면 안 됩니다. 동일 회사에서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재직해야 되고, 개인 전속 대리점에서 3년 이상, 그리고 보험계약 유지율이라고 있습니다. 계약을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계약이 짧게 몇 해만 납입을 하고 보험계약이 종료가 되면 그 계약은 완벽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유지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챙기고 있는데, 13회차가 90% 이상이고 25회차가 80% 이상, 9080이라고 외우면 되겠죠. 90% 80% 이상이 돼야 이 사람은 계약을 할 때 신규 계약을 했을 때 안정성을 갖고 계약을 한다. 그래서 고객에게 신뢰도를 주고 고객에게 맞는 보험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 계약 회차가 늘어나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요 유지율이 일정 회차에서 어느 정도는 높은 수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고, 영업 실적이 월납 초회 보험료가 월 평균 80만 원 이상 혹은 연소득이 전체 설계사의 평균 이상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영업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직전 1년간 품질 보증 해지, 민원 해지 등 무효가 영건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험을 판매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사람이어야 된다. 완전 판매라고도 하는데 판매가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고객으로부터 클레임이 걸리지 않았다. 그래서 해지가 되지 않았던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업법에 대한 보험업에 의거한 사고 모집인 기록, 이런 문란 사실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보험을 정말 안정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판 설계사들에게 우수인증 설계사라는 타이틀을 줌으로써 그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보험 체결을 할 때 소비자가 있을 거고 소비자를 어떤 법으로서 보호하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이 법과 소비자 보호하는 법과 또 편의 제도를 통해서 보험이 안정적으로 고객들에게 활용이 되고 또 편의 사항들을 통해서 보험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금자 보호라고 있는데 예금자 보호는 여러분들께서 익숙할 겁니다. 어떤 금융기관이 파산을 했을 때 5천만 원 한도로 보호를 해준다는 내용이겠죠, 말 그대로. 네, 그래서 금융기관이 파산 시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정부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 원 한도입니다. 예금도 5천만 원 한도죠. 네, 5천만 원 한도로 지급을 한다. 다만 보험체에는 범민보험이나 보증보험이나 변액보험이나 재보험은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변액보험에서는 주계약만 해당합니다. 주계약만 여기서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 원 한도로 보호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 지금 표 있는 내용들은 한 번씩은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요거는 금융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에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절차에 의거해서 분쟁이 해결이 되는지에 대한 절차입니다. 네, 처음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을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당사자에게 내용이 통지가 되고, 그러면 고객이 이제 금융감독원에 분쟁을 신청을 하면 보험회사의 내용이 통지가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금융감독원에서 합의를 권고를 합니다. 1차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로 갑니다. 모두 회분되는 것이 아니라 합의가 되지 않은 것만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가 되고, 회부를 받고 난 후에 60일 이내에 심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합의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심의를 하는데, 심의를 해서 조정안을 제시를 합니다. 앞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으니 그 합의안에서 조금 더 나아간 쌍방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조정안을 제시를 하고 또 이 부분을 수락하기를 권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안을 수락을 하게 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법적으로 화해와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갖고 해결이 됩니다. 네, 근데 분쟁 조정에서 이미 법원에 제소한 사건은 회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원이 우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 조회 같은 경우에는 편의제도에 해당을 하겠죠.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는 가입 내역, 내가 어떤 보험들을 가입을 했는지 보험 가입 조회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우체국이랑 새마을금고, 공제보험은 조회가 불가능하다. 이 기관들은 내가 가입이 되어 있어도 가입을 조회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심입니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 광고에서 조금 규정과 다르게 실제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겠죠. 나는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보험료를 지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제재를 가해야겠죠. 그래서 심의 없이 보험 광고에 대한 내용들을 구성한 후에 심의 과정을 거쳐서 이거는 고객에게 안내가 돼도 되겠다 라는 심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 심의 과정이 없거나
다르게 광고가 되었을 경우는 1억의 어떤 페널티가 주어진다는 거고요. 필수 안내 그리고 준수사항 또 금기사항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광고를 하게 되면 5천만 원, 그리고 유효기간이 1년 경과 사용 시 심의를 받고 유효기간이 1년이 지난 것을 사용하면 3천만 원의 벌금이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광고가 나갈 때는 최신화되어 있고 심의에 의거해서 만들어졌고 또 이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심의 과정을 통해서 안정성이 확보된 내용만 광고를 해라. 그것과 다르게 광고를 한다면 이러한 1억 그리고 5천 그리고 3천의 페널티가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정보를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결산 공시 3개월 이내 공시 또 3년간 정기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수시 공시인데요. 네, 적기에 시정 조치가 날아왔거나 아니면 거액이나 또 중대한 내용이 변경이 되었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수시로 즉각적으로 공시를 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3년간 공시를 해서 우리가 수시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알 권리를 가지고 계약을 할 때 꼭 알 수 있도록 공시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생명보험협회에는 각종 비교 공시가 있고요. 비교 사이트는 보험 담보화를 통해서 각각의 보험사들의 보험의 특장점들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비교해서 고객들이 합리적인 이러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편의를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민원도 접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금융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또 보험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이의가 있거나 아니면은 질이나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민원을 접수해서 고객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세제 관련해서 시험이 정말 많이 나오고요. 꼭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숫자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네,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요. 원칙적으로는 12%를 해줍니다. 다만 15%를 해주는 예외 상황도 선택이 되는데요. 예외로 세액 공제하는 부분은 숫자가 다르겠죠. 15%입니다. 기존에는 12%를 해주나 예외 상황에서는 15% 해주는데 15%는 장애인에게 해줍니다. 근로소득자가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5%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은 100만 원 한도로 해준다. 다만 장애인일 경우에는 장애인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경우는 15%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네, 거의 무조건 나옵니다. 이 부분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네, 연금계좌 세액 공제인데요.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 원 이하와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900만 원 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소득 금액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 그리고 4,500만 원 초과 이하와 초과를 통해서 소득이 작은 사람들은 세액 공제를 더 많이 해준다는 뜻이고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 공제를 적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옆에 보시면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소득자라고 나옵니다. 소득 금액이 주어지죠. 소득 금액이 6천만 원일 경우는 4,500만 원보다 초과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12%를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 원 이내라는 뜻은 800만 원이 되든 900만 원이 되든 600만 원까지만 제공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600만 원까지만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총 금액은 900만 원 한도로 돼야 됩니다. 자, 옆에 보시겠습니다. 문제가 나왔죠.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이 700만 원이고 퇴직연금 계좌 납입액이 2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얼마가 나오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 내용들을 모르는 분들은 그냥 900만 원이구나, 900만 원 한도로 해준다고 했으니까 900만 원 이렇게 정답을 표시할 텐데 그게 아닙니다. 자, 앞에 나왔죠. 600만 원 이내다. 연금저축에서는 600만 원까지만 해준다. 그래서 연금저축을 이 사람이 700만 원을 납입을 했지만 이 중에서 600만 원만 적용을 해준다. 그래서 600만 원을 적용을 시키고
퇴직연금 계좌 납입은 2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납입을 하면 총 800만 원입니다. 이거는 900만 원 이하죠. 그래서 800만 원까지 해주고 이 사람의 소득이 6천만 원이기 때문에 4,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초과의 기준에 따랐을 때 4,500만 원 초과 적용해서 12%를 적용받는다. 그래서 총 800만 원에 12%를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꼭 나온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계산법은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시고 이 표를 보고 600만 원에 대한 포인트를 잘 잡으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꼭 풀어보십시오. 네, 마지막 장입니다. 상속순위입니다. 상속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속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유언상속이라고 한다. 근데 이런 유언상속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민법에서 규정한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순위가 결정이 된다 라고 보는데요. 이 문제도 꼭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상속순위, 민법상 상속순위를 꼭 아셔야 되는데요. 1순위는 직계 비속입니다. 자녀와 손자가 1순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에는 그 밑에 자녀나 손자가 1순위로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순위는 직계 존속, 부모와 조부모고요.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사촌 이내의 관계 혈족입니다. 그래서 이 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기 때문에 꼭 이걸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특이점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1순위인 직계 비속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얘기는 직계 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 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만약 직계 비속과 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단독 상속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배우자는 직계 비속과 동순이다. 근데 직계 비속이 없을 경우는 직계 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며 이 내용이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직계 비속 또는 직계 존속의 상속분의 5하를 가산한다. 요 숫자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텐데, 자, 예를 들어서 자녀 2명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 총 3명이죠. 법정 상속인의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율은 분모에는 배우자 자녀 2명이죠. 자녀는 1. 근데 배우자가 5하를 가산한다고 했으니까 배우자는 1에다가 0.5를 더한 1.5입니다. 그래서 총 1 플러스 1 플러스 1.5가 분모가 되고 거기서 대상이 되는 배우자는 또 1할 직계 존속에 직계 비속에 5하를 가산한 1.5겠죠. 그러면 1 플러스 1 플러스 1.5분의 1.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 순위 먼저 아셔야 되고요. 직계 비속이 1순위다. 그 다음이 직계 존속이 2순위다. 다만 배우자는 직계 비속과 동순위인 경우가 있다. 동순위로 본다. 다만 상속 지분을 구할 때 계산을 할 때는 배우자는 상속분의 직계 비속이나 존속의 상속분의 5하를 더한다. 가산한다. 그래서 1.5다. 그래서 분모는 자녀분과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을 경우는 1.5분의 배우자는 1.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속재산과 보험금인데요.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을 때 지급받는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무슨 얘기냐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사망보험금이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합계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금 총 합계, 총 얼마를 냈는지 만약 1억이라고 하면 1억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 합계를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을 분자로 보낸다.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얼마인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김생명 씨의 아버지, 보험 수익자는 김생명 씨인데 납입된 총 보험료 1,000만 원 중
총 보험료는 1,000만 원이다. 이게 분모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800만 원을 납입했다. 김생명 씨의 아버지 사망으로 받은 생명보험금이 5천만 원이다. 자, 그러면 보험금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5천만 원. 요 위에 이거 해서 보험금 총합계액은 5천만 원 곱하기 총 보험료 얼마다?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분의 아버지가 800만 원입니다. 자, 피상속인이 여기서 보면 사망한 아버지겠죠. 피상속인이 지금까지 부담한 보험료는 800만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피상속인은 상속받는 사람은 상속인이겠죠. 피상속인은 사망한 분이겠죠. 이 사망한 분이 사전에 얼마를 납입했는지는 여기에 나올 테고 그 금액은 상속 금액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요 800만 원은 우리가 상속을 받는 사람이 낸 게 아니라 사망한 아버지가 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총 금액 중에 우리가 생명보험금을 받은 총 금액 중에 금액 곱하기 총 수령하게 되는 납입한 총 보험료,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납입한 총 보험료 분의 아버지가 납입한 800만 원을 했을 때 나오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4천만 원이다. 요 계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흐름을. 그래서 요 문제가 무조건 나올 수 있고 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이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왜 산출할까요? 여기에 대한 상속세를 매기기 위해서 재산을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흐름대로 계산을 꼭 해보시고 시험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번부터 20번까지의 3점 문제들 요약 강의고요. 꼭 앞에 제가 찝어드린 내용들 암기를 하셔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어렵지 않게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